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주에 법률행위 목적을 보다가 말았어요. 교재에 보시면 138쪽부터 보실 차례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이제 본 게 그 법률행위에 대한 개념들 봤는데, 그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 봤었죠? 일반적으로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목적, 세 번째는 의사표시.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법률행위는 성립하는데, 근데 성립했다고 해서 전부 다 유효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효하려면 다시 효력 요건을 갖춰야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효력 요건은 뭐였냐면, 첫 번째 당사자가 있으면 성립하는데 유효하려면 능력이 있을 것. 이때 이제 능력이라는 건 우리가 세 가지를 봤죠.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권리 능력이라는 건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있는 게 바로 권리 능력이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2살 먹은 어린 애기 권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사람이면 누구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의사 능력은 없는 사람도 있다고 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린 애기라든지 또는 뭐 미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의사 무능력자고, 그리고 의사 무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했다.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이 법률행위하면 효력은 무효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행위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사람이 세 부류가 있었어요. 미성년자, 그리고 피한정 후견인, 그리고 이제 피성년 후견인.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의 자, 만 19세 미만의 자가 미성년자고, 피한정 후견인은 상태가 조금 안 좋은 사람이었고요. 피성년 후견인은 상태가 많이 안 좋은 사람이었죠. 둘 중에 누가 더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피성년이. 얘를 이제 종전에 한정치산자, 얘를 금치산자라고 부른다고 했고, 물론 이 사람들이 피한정 후견인이나 피성년 후견인이 되려면 법원으로부터 선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저한테 뭐 한치 이렇게 부른다고 해서 바로 제한 능력자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법원이 선고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제한 능력자가 되는 거고, 이런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라면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가 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목적이 있으면 성립하는데, 그것이 유효하려면 목적이 네 가지를 갖춰야죠.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그래서 확가, 적사 이렇게 네 가지를 갖춰야 되고요. 그리고 의사표시가 있으면 성립하는데, 유효하려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돼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되고, 의사의 하자가 없어야 한다. 이게 이제 효력 요건이에요. 그래서 법률행위 목적을 확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확정할 수 있는 시점은 계약 시에 모든 게 확정될 필요는 없고, 이행할 때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가능해야 한다고 했죠. 불가능을 목적으로 하면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고, 그리고 적법성을 띄어야 돼요. 만약에 강행 규정을 위반되면 그 법률행위 효력은 무효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게 여기까지예요. 그럼 이제 오늘 보는 내용은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한다. 이 내용들이 이제 순서대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공식적인 시험 범위로 나오는 첫 번째 조문이 바로 이 103조예요. 조문을 잠깐 볼게요. 138쪽에 사회적 타당성에서 조문 박스가 있죠.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러니까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내용을 법률행위 목적으로 하면 그것은 무효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103조 읽어보신 것처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면 무효로 하겠다라고 규정해요. 그럼 지금 조문 읽어보신 것처럼 이 조문은 매우 추상적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반사회적 행위를 일일이 다 법조문으로 나열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 많으니까. 안 그래도 우리 민법조문이 1118개인데 이런 반사회적 행위를 일일이 열거하게 되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추상적인 규정을 두고요. 이 103조를 그래서 일반 규정이다라고 불러요. 일반 규정. 또는
제왕적 규정이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왕적이다. 조문 중에 짱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너무 넓으니까 걸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자들이나 이제 우리 법원에서는 이게 너무 추상적이니까 일정 부분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민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민법이니까 이렇게 추상적인 규정을 둘 수 있는 거고, 만약에 형법 있죠, 형법. 범죄 저지르면 잡아가는 형법. 형법은 이렇게 추상적인 규정을 두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렇죠? 옛날에 독일의 나치 시대에 어떤 법이 있었냐면 국민의 건전한 법 정신에 위반하면 처벌한다 이런 규정이 있었어요. 굉장히 무서운 규정이죠. 왜 무섭냐면 국민의 건전한 법 정신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구체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위정자 입장에서 기분 좋으면 봐줄 수도 있고 기분 안 좋으면 잡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 더 무서운 건 뭐야? 처벌한다. 처벌한다. 형의 상한과 하한을 정하지 않는 거죠. 보통 이제 지금 형법은 어떻게 돼요? 사람을 살해하면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 이렇게 딱 정해놔야 되는데 처벌한다라고 하면 노상방뇨하다가 죽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규정. 형법에서는 절대 그런 규정을 두면 안 되는데 요건 이제 사람을 뭐 잡아 가두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추상적인 규정을 둬요. 그런데 우리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떤 게 선량한 풍속이고 사회 질서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학자들이 이제 좀 구체적인 유형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로 뭐 윤리 질서에 반하면 또는 뭐 인륜에 반하면 무효다라고 해요. 또는 정의관념에 반하면 반사회적이다라고 하고요. 또는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면 이것도 역시 반사회적 무효. 또는 생존의 기초를 처분하는 행위. 이런 것들 반사회적으로 보고요. 또는 뭐 사행성이 심한 행위. 사행성이 심하다는 건 뭐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전부 다 도박 관련. 이런 것들은 반사회적. 교재를 잠깐 볼게요. 그 반사회적 행위에서 괄호 2번에 보면 사회질서 위반인 법률행위 모습이라고 해서 먼저 1번 윤리질서, 인륜에 반하면 무효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기억이에요. 첩계약. 첩계약은 사회질서 위반에서 무효다. 그러니까 첩계약이 뭐 무효다 이런 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첩계약이라는 것은 사회질서와 관련되기 때문에 무효다. 근데 우리 아내는 괜찮다고 동의를 해줘요. 그러면 유효해요? 무효해요? 그래도 무효이죠. 이건 아내가 동의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개인적인 법익이 아니라 사회질서이기 때문에 처의 동의가 있든 없든 첩계약은 당연히 반사회적 무효가 됩니다.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첫째 줄 마지막에 기억에 처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효다라고 되어 있고 다만 첩관계를 그만두는 것을 조건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계약이나 자녀의 양육비에 대한 지급 약정은 유효하다. 그러니까 첩관계를 끝내면서 뭐 생활비나 또는 그간에 태어난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제공키로 하는 약정, 요건 유효해요. 근데 첩계약을 유지한다는 건 당연히 무효가 되고요. 그럼 니은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2번에 보면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정의관념에 반하는 건 범죄 관련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억에 밀수입을 위한 소비대차. 자, 소비대차라는 말이 나오는데 소비대차는 어떤 계약이냐면 말 그대로 소비하는 거예요. 빌려가지고 소비하고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으로 반환하는 것을 소비대차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빌려 쓰는 게 뭐예요? 사회에서 흔히 제일 많이 빌리는 거. 돈이죠. 그게 이제 소위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빌려가지고요. 그 물건을 사용하다가 그 물건을 그대로 돌려주면 그건 뭐라고 하냐면 보통 임대차. 그러니까 임대차는요. 빌려가지고 그거 자기가 소비해버리고 비슷한 걸로 갖다 주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주는 거예요. 그게 임대차예요. 근데 임대차라는 계약과 우리가 나중에 사용대차라는 계약을 보는데 임대차와 사용대차의 차이점은 뭐냐면 빌려 쓰는 건 똑같은데 공짜냐 돈 내냐 이 차이예요. 만약에 대가를 지급하면 그게 뭐겠어요? 임대차고요. 그냥 공짜로 사용하면 사용대차예요. 근데 임대차나 사용대차는 같은 점은 뭐냐면 빌려 쓴 물건을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소비대차는 빌려다가 뭐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소비해버리니까 똑같은 걸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쌀 떨어져 가지고요. 옆집에서 쌀 한 가마 빌렸어요. 요건 뭘까요? 소비대차일까요? 임대차일까요? 사용대차일까요? 쌀 빌려서 뭐예요?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제가 소비해버리고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으로 반환하는 게 바로 소비대차예요. 구별되시죠? 제가 책을 안 가져와서 사무실에서 책을 빌렸어요. 그럼 이거 뭐겠어요? 제가 설마 돈 낼까요? 아니죠. 그럼 사용대차가 되는 거죠. 만약에 제가 일정한 차임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그건 임대차인 거고 공짜로 쓰면 사용대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밀수입을 위해서 막 돈 빌렸다 이런 것들은 반사회적 무효고 출자라는 건 자금을 출연한다는 거죠. 돈을 출자하는 거예요. 이런 행위들은 무효고 그 다음에 이번에 보면 경매나 입찰에 있어서 부정한 약속을 하는 담합행위, 경매에서의 부정담합 이런 것들 반사회적이고요. 그리고 디귿은 나중에 자세하게 공부하게 돼요.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한 부동산의 이중매매. 디귿은 일단 굉장히 중요한데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 과정 가서 볼 거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 절대로 이혼 또는 혼인하지 않겠다는 약정. 그러니까 저는 뭐 평생 당신 밑에서 일하겠습니다. 라든지 저는 뭐 평생 결혼하지 않아요. 이런 평생 시리즈들은 전부 다 반사회적이에요. 니은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별로 그런 거 없지만 예전에 이런 게 좀 있었죠. 직원을 채용하면서 혼인하면 퇴사하겠다는 약정.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그리고 4번에 보면 생존의 기초를 처분하는 행위. 내가 버는 모든 것을 넣어주겠다. 이런 것들은 사회질서 위반이고요. 오른쪽에 니은 판례 한번 볼게요. 니은. 사찰에 있어서 꼭 필요한 재산인 임야를 증여한 행위. 그러니까 이 사찰은 그 임야가 없으면 더 이상 사찰로 존립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찰이 그 임야를 처분했다면 이건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사찰에 있어서 꼭 필요한 재산인 임야를 처분했다는 건 뭘 처분한 거냐면 생존의 기초를 처분한 거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반사회적 무효고 그 다음에 5번 사행성이 심한 행위 전부 다 뭐하고 관련되는 거냐면 도박과 관련되는 것들은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근데 이제 밑에 효과를 보시면 1번에 반사회적 법률행위 효과는 무효다라고 돼 있죠. 그럼 우리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마지막에 공부할 때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면 이미 주고받은 건 다 뭐가 된다고 했냐면 부당이득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얘가 부동산을 넘겨줬고요. 얘가 대금을 줬어요. 근데 이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또는 취소가 되었다.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을 넘겨받은 원인은 바로 매매 계약이었고 갑이 을로부터 돈을 받은 원인도 이 매매 계약인데 근데 이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가 돼버리면 얘네들이 부동산과 대금을 받게 된 법률상 원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뭐라고 했냐면 부당이득. 그러니까 부당이득이라는 것의 정의는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했다는 거예요. 원인 없이 취득한 거니까 당연히 서로에게 되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었다, 취소가 되었다 이런 말 나오면 반사적으로 이미 지급된 건 전부 다 부당이득이니까 되돌려줘야 한다. 이게 계속 똑같이 나온다고 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원칙적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미 이행된 건 뭐로 바뀐다고 했냐면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조심하실 점이 나오는데 다만 법률행위가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 반환의 특칙으로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법 원인급여라는 이 규정은 부당이득 반환에 대한 특별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좀 구체적으로 나오죠. 뭐라고 되냐면 사회질서 위반 행위로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행한 경우에는 이른바 불법 원인급여로 그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103조, 이제 반사회적이에요. 반사회성. 사회질서 위반하게 되면 이 746조라는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 의뢰하는 사람과 첩계약을 하고요. 그 첩계약이라는 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배우자 있는 사람이 축첩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건데 그 대가로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근데 이 첩계약은 지금 무효잖아요. 무효. 그러면 이 아파트를 넘겨받게 된 원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진 거예요. 그럼 원칙은 갑이 을에게 뭘 청구할 수 있어야 되냐면 부당이득 반환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일반 무효가 아니라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가 되면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되어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없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취지인지 드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무효는 무효니까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일반적인 무효가 아니라 사회질서 위반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그 불법성이 누구한테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갑한테.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은 이 을한테 돌려달라는 말을 할 수 없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입법 취지는 뭐라고 흔히 얘기하냐면 법은 불법에 조력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법이 반사회적 행위를 도와줄 수 없다는 거야. 근데 뭐 고상하게 말하면 그런 거고 뭐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얘를 응징하는 거죠. 야, 너 왜 반사회적 행위를 저질렀어? 그러면 돌려받을 생각하지 말어. 이게 바로 불법 원인급여예요. 그럼 누가 소유자가 되는 거야? 을이 반사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이랑 을이랑 도박을 했어요.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어가지고 본전 한번 찾아보겠다고 또 도박 빚을 지고 을한테 돈 빌려가지고 도박하다가 마저 다 잃었어요. 그러면 도박 빚을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안 갚아요. 이거 우리 법 공부 안 해도 국민 상식인 도박 빚은 안 갚아도 된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 공부했으니까 도박 빚은 왜 안 갚아도 되냐면 도박 빚은 사회질서 위반이에요. 반사회적이잖아요. 사행성이 심한 행위니까 사회질서 위반으로 얘는 도박과 관련되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돈을 안 갚아도 돼요. 근데 도박만 하느라 국민 상식이 없어가지고 도박빚을 변제합니다. 도박빚을 변제했다. 도박빚 변제하고 집에 왔더니 친구가 야, 도박빚은 무효니까 안 갚아도 돼 이럽니다. 그 사실을 뒤늦게 알고 갑이 을한테 뛰어가서 아저씨 내가 안 갚을 돈을 갚았으니까 이거 돌려주세요 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박비 변제로 한 것은 이건 반사회적 무효예요. 일반 무효면 돌려받을 수 있겠지만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그걸 돌려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개념을 정리해 두실 것은 원래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면 원인 없이 넘어간 거니까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일반 무효가 아니라 사회질서에 위반해서 넘겨준 거면 그건 돌려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746조는 법조문 본문과 단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불법한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는 그 반환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단서 조항에서는 뭐라고 되냐면 그러나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불법의 원인이 받은 사람만 사회질서 위반이 강력하고 준 사람은 오히려 피해자다라고 하면 그때는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얘가 채권자. 돈을 빌려줬는데 연 1200% 이자예요. 뭐 살인적인 이자잖아요. 그래서 이 의뢰하는 사람이 이 돈이 급하니까 연 1200%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돈을 빌렸고, 그리고 약속을 했고 또 채권자 아저씨도 무섭고 하니까 2달치 이자를 지급을 한 상태예요. 근데 을이 이거 너무 힘들다라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법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의 고율의 이자 약정은 반사회적 무효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 고율의 이자 약정은 너무나 터무니없으니까 사회질서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을은 이제 이 터무니없는 이자를 앞으로 지급할 필요가 없어요. 무효가 됐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미 2달치 이자를 지급했잖아요. 그럼 이미 지급한 2달치 이자,
법에서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 반환 청구가 되겠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원래 반사회적이면 반환 청구가 돼야 안 돼? 원래 안 되는 건데, 근데 이 사례에서는 누구에게 불법성이 있습니까? 얘가 채권자고 얘가 채무자예요. 반사회성 있는 사람이 채권자의 채무자예요. 채권자죠. 얘가 이거 해먹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오히려 이 채무자는 피해자예요. 그럼 지금 이 사례에서 불법의 원인이 누구에게 강력하냐면 갑에게 있는 거고, 을은 불법성이 없거나 미약하다는 거야. 그러면 을은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사회성이 강한 사람, 반사회성이 심한 사람은 돌려받을 수 없는 거고, 오히려 상대방은 불법성이 없거나 미약하다라고 하면 얘는 돌려받을 수 있다. 그게 이제 단서 조항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불법 원인 급여라고 하면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가 된 경우에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을 불법 원인 급여라고 불러요. 그 얘기가 나와 있고, 나중에 가면 이제 어떤 게 반사회적이고 아니고 하는 판례들을 쭉 공부할 거예요. 판례들을 나중에 정리하면 되니까 일단 지금은 그 효과를 기억해 두세요. 원칙은 무효라서 돌려받아야 되지만 사회질서 위반이면 돌려받을 수 없다. 그럼 이제 104조가 나옵니다. 밑에 불공정 법률행위죠. 제104조.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궁박이나 경솔, 무경험을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면 무효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03조를 봤어요. 103조는 보셨던 것처럼 굉장히 추상적인 규정이에요. 그럼 지금 바로 뒤에 나오는 104조. 이게 이제 불공정 행위라고 돼 있고 또는 폭리 행위라고 부르기도 해요.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이 104조의 입법상의 지위는 어떤 거냐면 104조는 독립한 규정이 아니고요. 수많은 103조 행위 중에 한 가지의 예를 들어 놓은 게 104조예요. 104조는 그래서 예시 규정이에요. 독립 규정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좀 전에 103조 반사회적과 관련해서 어떤 거 봤냐면 사회질서 위반인 것으로 뭐 첩계약부터 해서 뭐 범죄 관련 행위들 다 반사회적이잖아요. 그럼 그 수많은 반사회적 행위 중에서 한 가지 콕 찍어서 예를 들어 놓는 게 바로 104조예요. 그럼 104조도 결국 어디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103조. 수많은 반사회적 행위 중에서 한 가지의 예를 들어 놓은 게 바로 104조인데 그럼 사례를 들어서 보면 이런 거예요. 갑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게 시가로 한 5억 원 해요.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황인데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이 상황을 알면서 적극적으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5억짜리 부동산을 넘겨받으면서 이 사람의 상태 안 좋은 걸 이용해서 대금은 1억 원만 지급했대요. 이렇게 체결된 것은 불공정 행위고 이러한 매매 계약은 무효다라고 규정한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사람이 상태가 좀 안 좋은 걸 이용해가지고 폭리를 취하면 그건 불공정 행위로 무효다. 그러면 이 불공정 행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인 요건과 주관적인 요건이 필요한데 객관적인 요건은 뭐냐면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격 차이가 많이 나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주관적인 요건은 당사자의 궁박, 경솔, 그리고 무경험이에요? 또는 무경험이에요? 또는이에요. 또는. 다 갖추라는 게 아니죠.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의도가 있었을 것. 그러니까 이런 요건을 갖추면 불공정 행위로 무효가 됩니다. 자, 좀 구체적으로 볼게요. 일단 현저한 불균형, 현저하다라는 것은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도대체 몇 배 이상이면 현저한 것이냐? 그런 건 없어요. 우리 법원이 현저하다는 것은 산술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례마다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20억짜리를 10억에 산 거랑
2만 원짜리를 만 원에 산 거랑 느낌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똑같은 2배지만 이게 사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꼭 몇 배 이상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건 그럼 언제를 기준으로 하느냐라고 하면 법률 행위시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계약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계약을 체결할 때는 현저한 가격 차이가 아니었어요. 근데 계약이 체결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서 이행할 쯤에는 가격 차가 현저하게 벌어졌대요. 불공정 행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는 고려하는 게 아니라 언제만 보는 거예요? 행위. 계약을 할 때 가격 차가 현저했느냐, 그때를 봐야 한다라는 게 판례고, 중요한 판례니까 다시 확인해 두시고요. 그래서 객관적인 요건은 가격 차가 많이 나야 되는 거고, 주관적인 요건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인데, 궁박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로는 궁박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급박함이라는 걸 말하는데, 근데 이 판례는 꼭 경제적 원인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모든 궁박을 포함한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경제적으로 급박해서 무지하게 싸게 팔았다, 이것만 궁박이 아니라 정신적이나 심리적인 궁박으로 인한 것도 다 들어가요. 어떤 의미인지 아셨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기 명예가 손상될까 봐 그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엄청 싸게 팔아줬대요. 궁박이 아니에요. 궁박이에요. 꼭 경제적 원인뿐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원인도 전부 다 궁박에 포함이 되고요. 경솔은 뭐 설명드릴 거 없고, 무경험. 경험이 일천하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점은 여기서 말하는 무경험이란 특정 거래 영역에서의 무경험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일반 거래, 그러니까 일반 생활상의 무경험을 의미하는지, 이게 이제 문제인데, 우리 판례는 뭐로 보고 있냐면 일반 거래, 일반 생활상에서의 무경험을 보는 것이지 특정 거래 영역에서의 무경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는 게 판례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요 어저께 매매 계약을 했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럼 저는 무경험자였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무경험이 특정 거래 영역에서의 무경험이다라고 하면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일반 거래, 일반 생활상의 무경험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제가 어저께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처음 해봤는데, 그럼 특정 거래는 처음 해본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거래,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있어요. 눈빛이 왜 그래?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건 그 사람이 특정 매매를 몇 번 해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거래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우리 판례 중에 80세 할머니가 계셨는데요. 이 시골에 혼자 사셨어요. 혼자 살고 무학 문맹이에요. 학교를 다니지 않아서 아직 글을 깨우치지 못했고요. 그리고 판례 표현에 의하면 약간의 망령기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예전에 부동산을 사고 판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이 부동산을 엄청 싸게 판 거예요. 그러면 할머니, 오, 경험 있으시네 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무경험자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무경험자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특정 거래를 몇 번 해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일반 거래에서의 무경험을 의미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궁박, 경솔, 무경험을 다 갖춰야 되는 건 아니고 이 중에 하나면 돼요. 한 사람이 궁박, 경솔, 무경험을 두루 갖춘다는 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중에 한 가지면 충분하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적극 이용해 먹으려는 의도가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단지 저 사람 상태가 안 좋네라고 알았다라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서 이용하려는 의도까지 들어가야만 불공정 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어떤 의미 되셨죠?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집 앞에 지하철역에서요, 속옷을 파는데 폐업 세일을 해요. 폐업 세일을 하는데 시가 10,000원짜리인데 그거를 2,000원에 팔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와 싸다 이러면서 샀어요. 자, 그러면 이게 불공정 행위로 무효일까요? 이 계약은 유효할까요? 일단 요건을 볼게요. 지금 그걸 판매하는, 속옷을 판매하는 그 상인은 궁박한 상황일까요? 아닐까요? 생각해 보세요. 시가가 10,000원인데 2,000원에 팔아요. 매우 궁박한 상황이에요. 얼마나 경제적으로 급박하면 5분의 1 가격으로 팔겠어요. 땡처리, 그렇죠. 근데 이제 땡처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어쩔 수 없이 급박하니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일단 궁박해요. 자, 그리고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5배 차이 났어요. 그러면 현저한 불균형이 있고 그 사람이 궁박한 상황인데 제가 그거를 샀으면 저는 폭리를 취한 거야, 아닌가요? 취했죠. 5분의 1 가격으로 샀잖아요. 그럼 이게 불공정 행위로 무효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왜 그렇지 않을까요? 이것 때문에. 제가 그걸 이용해 먹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공정 행위로 무효가 되려면 이런 이용 의도까지 다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요건을 갖추게 되면 이건 이제 불공정 행위로 무효가 돼요. 그러면 등기는 을에게 넘어갔지만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갑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는데 이 등기가 무효래요. 등기가 무효. 그럼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등기부상으로는 지금 누가 소유자라고 표시되어 있냐면 을이 소유자라고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병이라는 사람이 을이 소유자인가 봐 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에게 부동산을 삽니다. 이게 무효라는 걸 몰랐대요. 우리 지난주에 몰랐다라고 하면 그걸 뭐라고 불렀어요? 선의. 알았다 이러면 악이라고 했죠. 그럼 그걸 모르고 산 병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겠느냐라는 게 문제겠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누가 소유자라고요? 갑. 그러면 이러한 무효는 소위 절대적 무효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얘가 부동산을 샀는데 권리자에게 샀어요? 무권리자에게 샀어요? 무권리자. 그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건 뭐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동산, 동산은 아니고 부동산을 샀는데 무권리자에게 부동산을 샀어요. 권리 취득이 돼야 안 돼? 안 돼요. 근데 만약에 권리자에게 부동산을 샀어요. 권리 취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자에게 사면 얘는 그냥 뭐 선의하기를 따질 것도 없이 무조건 취득이고 무권리자에게 부동산을 사면 얘는 권리를 취득할 수 없어요. 선이든 악이든. 예외적으로 무권리자에게 부동산을 산 경우에 보호되는 경우가 있으려면 거기에 대한 별도의 특별 규정이 있어야 돼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이론상으로는요. 무권리자에게 부동산을 사면 권리를 취득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 병이 정한테 팔고 정이 무한테 팔고 무는 기한테 팔고 이렇게 등기가 아무리 넘어갔어도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갑에게 있어요. 그럼 이 거래 다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경우에는 거래 안전을 위해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률이 별도의 규정을 둬요. 그럼 법률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무권리자로부터 산 사람은 보호될 수 없어요. 이제 어디서 나오는지는 좀 이따 볼 거예요. 몇 개 안 되니까 일단 무권리자에게 부동산을 사면 보호되지 않는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교재 잠깐 볼게요. 140쪽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성립 요건인데 객관적인 요건, 기억의 현저한 불균형이고요. 자, 니은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불균형을 판단하는 시기는 언제냐면 법률 행위시. 그 다음에 주관적인 요건인데 기억해 보시면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면 돼요. 이 중에 하나면 되고 그 다음에 니은. 궁박이라 함은 경제적 원인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 다 들어가고요. 디귿에 무경험이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느 특정 영역에 있어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뜻한다. 특정 거래 영역이 아니라 일반 거래상의 무경험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적용 범위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불공정하다라고 말하려면요. 갑이 을이라는 사람에게 A라는 것을 주고 을도 그 대가로 B라는 걸 주는데 얘랑 가격 차이가 현저하다. 이게 불공정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제 법률행위는 어떤 법률행위는 이렇게 주고받는 게 아니라 갑이 을에게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법률행위도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일방적으로 준다. 이거 우리 뭐라고 불러요? 증여. 그죠? 증여. 증여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주는 거잖아요. 증여는 계약일까요? 단독행위일까요? 계약이에요. 예. 계약.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얘가 뭘 해야 돼요? 승낙해야 돼요. 받는 사람도 존심이 있지. 증여가 단독행위면 좀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단독행위는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해요. 일방적으로 효과가 생겨요. 단독행위라는 건. 일방적. 계약은 청약과 상대방의 승낙이 있어야 성립하는 거고 단독행위는 취소 이런 것처럼 일방적으로 하는 게 단독행위예요. 그럼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단독행위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저희 목요일 날 재활용해야 되는데 귀찮아요. 그럼 제가 옆집 대문 열고 쓰레기 증여 라고 하면 그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증여라는 것은 계약이에요. 계약. 그러니까 요건 흔히 착오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는 거니까 일방적으로 주는 거지만 상대방의 승낙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근데 반대급부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반대급부 없이 그냥 주는 게 증여잖아요. 그럼 이거 불공정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이 법률행위는 증여 또는 무상행위라고 하기도 하고 무상행위 또는 기부행위 이런 것들은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지 반대급부가 없기 때문에 이건 불공정행위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또 적용 안 되는 게 뭐 있냐면 경매. 경매는 법률행위도 아니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경매 참가해서 시가보다 엄청 싸게 낙찰받으면 무효예요? 유효할까요? 그게 경매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증여와 경매에서는 불공정행위란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단독행위 있는데 단독행위에도 불공정행위가 적용될 수 있느냐? 우리 판례는 적용될 수 있다라고 봐요. 어떤 사건이냐면 외상채권 포기 사건이 있어요. 외상채권 포기 사건에서 그러니까 채권을 포기한다. 다른 말로 하면 채무를 면제해 주는 거예요. 이 채권 포기 채무 면제는 계약이 아니라 단독행위고요. 이러한 단독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갑이랑 을이랑 부부예요. 부부. 갑이 남편이고 을이 첩 아내입니다. 아내. 근데 A라는 회사가 을의 남편 갑을 횡령죄로 고소를 해서 현재 이 남편이 교도소에 복역 중이에요. 그러자 아내가 남편을 교도소에서 빼내려고 백방으로 막 알아보고 있는데 이 회사가 쓱 접근하더니 뭐라고 하냐면 당신네들이 우리 회사에 가지고 있는 외상대금 채권을 포기해 주면 횡령죄 고소 취하하고 남편 빼내는데 적극 협조해 주겠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빼내겠다는 일념으로 갑을 대리해서 바로 외상채권을 포기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에서 우리 법원은 뭐라고 했냐면 지금 아내는 궁박한 상황이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매우 궁박한 상황인데 이 회사가 아내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서 외상대금 상당의 폭리를 취했다고 본 거예요. 따라서 이건 뭐로 본다는 거예요? 불공정행위로 무효. 그러면 채권 포기는 계약이에요? 단독행위예요? 포기. 채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단독행위예요. 승낙이 필요 없는 거예요. 단독행위. 그러면 불공정행위가 어디에도 적용될 수 있냐면 단독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러면 수험상으로는 중요한 건 적용 안 되는 게 중요해요. 증여랑 경매. 증여랑 경매는 불공정행위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교재 한번 볼게요. 그 3번의 적용 범위에 증여와 같은 기부행위 등은 아무런 대가 관계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불공정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증여에 적용 안 된다고 했고 따라서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와 또 어디에 적용 안 된다고요? 경매. 그래서 증여와 경매 적용이 없고 다만
구속된 남편을 구하기 위한 궁박한 상태에서 외상대금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와 같은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단독행위에는 적용되고 대표적인 사건이 지금 외상채권 포기 사건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의 효과를 보면 104조는 103조의 일부라고 했죠. 그럼 무효예요. 무효. 그럼 둘째 줄에 보세요. 절대적 무효가 되어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권리를 취득할 수 없으며 이걸 추인했다고 해서 새로운 행위로 인정될 수도 없어요. 무효행위 추인은 뒤에 가면 한번 나올 거니까 그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본 게 법률행위 목적에 관한 내용을 봤어요. 확정, 가능, 적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타당성을 본 거예요. 그럼 이제 남은 거 뭐였어요? 의사표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돼요. 근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으면 정상적으로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근데 오른쪽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비정상적 의사표시. 그럼 비정상적 의사표시라는 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예요. 그래서 그 박스 안에 보면 비정상적 의사표시라고 해서 첫 번째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세 가지가 나와요. 비진이, 통정, 착오 세 가지가 나오고, 그리고 의사와 표시는 일치가 되는데 하자 있는 의사표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네 가지예요.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강박, 비통착사 이 네 가지를 공부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좀 쉬었다가 볼게요.